출장 나왔습니다. 내일 이제 세해 특강이 있어서 여기 왔는데 지금 잠을 자야 돼요. 내일 아침 일찍 강의여가지고 저도 그러는데 지금 장 보다가 놀래서 잠이 안 와서 그냥 잠 안 오는 영상을 찍자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고용 지표가 너무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4.3, 4.2, 4.1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비농업 고용도 예상치보다 훌쩍 뛰어넘었어요. 20만 대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폭발해버리죠. 4.7 막 아슬아슬해 내렸는데 지금 4.8을 터치합니다. 그러면서 지수가 마이너스 2% 정도 하락을 하고 아까 뭐 장중에는 뭐 엔비디아 4%, 애플도 3% 가까이 하락했다가 지금 살짝 뭐 이렇게 올라온 상태긴 한데 어떻게 될지 모르죠. 내일 아침 되면 좀 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채권 때문에 좀 증시가 놀랬다라는 겁니다. 채권이 5%가 되면 발작을 해요. 근데 4.8이면 얼마 안 남았죠. 그러면 미리 발작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증시도 안 좋게 지금 계속 공포를 가져가는 겁니다. 증시가 좋았던 시절에는 뭐 채권 금리가 이렇게 오르면 그래도 조금 조정을 주고 이랬는데 지금은 증시가 뭐 나스닥 기준으로 하면 2만 정도잖아요. 많이 올라와 있죠. 이 상태에서 악재가 조그만 것만 돌변해도 탐욕이 공포로 순식간에 바뀌어요. 그러니까 바닥일 때는 사람들이 이미 벌써 절망하고 기대를 안 하는 상태에서 악재가 나오면요. 처음에는 뚝뚝뚝 떨어지다가 악재가 나오는데 안 떨어지는 구간이 있어요. 이미 기절한 겁니다. 이미 팔 사람 다 팔고 없어요. 그때가 제가 생각하는 바닥 신호거든요. 그럼 고점에서는 뭐냐면 호재가 나오는데도 더 이상 못 오르고 막 힘들어해요. 이거는 뭐냐면 살 사람이 다 샀다는 얘기입니다. 살 사람이 다 샀으니까 이제 더 이상 호재가 나와도 돈을 태워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럼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악재가 한 번만 톡 나오면은 툭툭 떨어져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너무 많이 올렸나? 좀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결정적인 악재가 딱 나왔을 때 그때 증시가 쭉 내려옵니다. 그럼 지금 악재가 뭐냐? 뭐 인플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금리를 계속 빠르게 내렸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좋아요. 경기가 나빠야 금리를 내리는 건데 경기가 좋고 그러면 그 다음은 뭐겠어요? 물가가 올라가겠네? 그러면 연준이 24년에는 금리를 안 내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 잘못하면 금리 인상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라는 생각들이 아마 나올 겁니다. 뭐 뉴스에서는 오늘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 추세라면은 그런 뉴스들이 나올 거예요. 금리 올려야 된다. 연준이 실수했다. 뭐 이렇게 되면 연준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동안 증시가 오르고 내렸던 거는 연준의 신뢰성이 문제가 아니라 물가가 오르고 뭐 실업률, 뭐 고용 이런 것들 이유로 연준이 이제 그런 걸 잡기 위해서 했던 행위들인데 거참 너무 센 거 아니요? 이런 형태로 떨어졌다면 이번에는 연준이 방향을 거꾸로 갔네라고 하면서 시장이 두려워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는 증시가 조금 더 충격을 좀 세게 받는 이슈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올해는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연준위원회에서 그런 발언이 나오면 안 되고 금리를 조금씩 내릴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돼요. 너무 안 내려도 안 되고. 자, 그래서 정부 부채가 지금요 연 1조였었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올해 이 정도 금리를 찍으면 저금리 부채를 정부도 고금리 부채로 계속 이제 상환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제 옐런이 단기채를 너무 많이 찍어냈어요. 단기채니까 1년 안에 다시 또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금리가 올라왔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비싼 금리를 주고 상환을 해줘야 되겠죠? 그럼 이 상환해주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게 다 이자로 다 증가가 됩니다. 제가 계산했을 때 1.8조거든요, 올해. 그러면 재정 적자가 이제 나는 정도만큼 지금 1.8조가 또 이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내가 예산 효율부를 만들어서 지금 효율부 수장이 돼서 예산은 2조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했는데 이거 안 될 것 같다. 2조를 목표로 하면 1조는 줄일 수 있지 않겠어? 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 지금 그 트럼프 정부가 앞으로 갚아야 될 부채 이자만 1조 8조 달러가 됩니다. 줄여봤자 이자도 못 갚는 상황이 되는 거겠죠. 그런 상태에서 애초에 재정 적자였었어요. 바이든 정부는 재정 적자를 많이 냈었던 거고 이제 그 부작용이 트럼프 정부에 오는데 부채를 한아름 갖다 준 거죠. 그 상태에서 금리까지 올라갔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뭐냐면 금리가 올라가니까
부채 이자가 늘어나고 부채 이자가 늘어나면 아무리 재정 적자를 안 내려고 지출을 줄이는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못 줄일 겁니다. 그러면 바이든 정부만큼 재정 적자가 계속 날 수가 있어요. 지금 38조 달러 정도 되는데 분기마다 1조 달러씩 지금 나라 부채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1년에 4조 달러 정도가 늘어났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트럼프 정부라고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올해는 1조 8조 달러, 뭐 내년에는 2조 달러, 그 다음에 3조 달러 이런 식으로 되면은 예산에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6.5조, 6.8조 달러가 이제 1년 예산인데 거기서 부채 이자만 뭐 1조 8천억 달러를 갚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쓸 돈이 없는 거죠.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재량 지출이 이제 1조 8천억 달러 정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절반 정도가 국방비예요. 그 정도기 때문에 줄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지금 고정지출 같은 부분만 하더라도 줄일 수 있는 곳들이 없죠. 대부분 뭐 사회적 서비스, 건강 케어 뭐 이런 쪽이기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도 이번에 공약을 하면서 그쪽은 안 건드리겠어라고 말했으니까 결국은 재량 지출 안에서 줄여야 되는데 국방비를 줄인다던가 아니면 공무원 수를 줄여서 뭐 나머지 비재량 지출 부분을 나머지 재량 지출에서 비국방 지출 부분을 줄인다던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거를 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리고 하나 걱정되는 건 뭐냐면 고용이 좋은데 시간당 임금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 시그널은 뭘까요? 이게 서서히 줄고 있거든요. 고용이 뜨거운데 임금이 줄어든다? 이게 실업률 같은 경우는 모수랑 연관이 있습니다. 사람 수가 미국 사람이 이탈과 그러니까 증가와 감소가 없다면은 여기 안에서 취업자 수만 가지고 실업률이 결정되겠지만 계속 이민자가 들어오면서 모수가 늘어납니다. 그럼 이 모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실업률에 영향을 줄 수가 있죠. 그리고 뭐 지금 비농업 고용 같은 경우는 매월 변동성이 심해서 방향성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나중에 이민자들이 조금씩 빠져나간다 이렇게 되면은 모수가 줄어들겠죠. 그럼 취업자 수는 그대로 있겠죠. 그럼 여기가 또 실업률이 줄어들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도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업률이 어떻게 보면은 이민자의 증감이 지금 워낙 지금 바이든 정부 때 워낙 컸기 때문에 뭐 요거를 계산하고 해봤을 때 고용이 뜨거운 건 뜨거운 건데 이민자들이 들어오니까 여기서 취업 희망자도 늘어나고 일을 많이 하게 되고 그 많이 하게 되면서 곱하기가 되면서 돈을 더 많이 쓰게 되고 소비도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죠. 이런 것들에 대한 지표의 왜곡 현상이 나올 수도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 제조업은 그래도 지표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돈을 풀었는데 제조업이 안 살아나는 그러니까 제조업이나 이런 건설업이나 이런 쪽이 살아나는 형태가 돼야 돈의 선순환이 도는데 지금 돈의 선순환이 도는 형태는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조금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풀어서 인플레는 건드리고 있는데 사람들은 빈곤을 느끼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지금 발생하면서 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가서 5%를 건드리는 문제가 나오고 있죠. 트럼프 정부도 재정 적자를 계속 해야 된다. 국채는 늘어나는데 사줄 것이 없어질 거다. 왜냐하면 재정 적자를 내면은 국채를 발행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걸 또 사줘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에서 누가 더 사줄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데 지금 분위기 보니까 사줄 분위기가 아닌 거죠. 그러면 그냥 국채 던져서 팔고 나중에 금리 떨어질 때 그때 사야지 라고 하는 거죠. 채권 자경단 채권 자경단이라도 부르는데 뭐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5% 찍는 거는 가능할 수도 있는 일이 되는 거죠. 5% 찍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다가 모기지 금리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다 더해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순식간에 소비가 좀 줄어든다던가 이런 현상들이 벌어질 수도 있고 CRE 그러니까 지금 상업용 모기지도 굉장히 지금 상태가 안 좋아요. 연체율이 막 올라가고 있는데 그 문제까지 노크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금리가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공실이 나고 임대료가 떨어져도 금리가 같이 떨어지니까 수익성이 날 수가 있죠. 근데 금리가 치솟으면은 임대료가 같이 올라가줘야 되는데 임대료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지표를 보시면 오피스 쪽 지금 연체율이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어요. 주거용보다는 오피스 쪽이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되면서 계속 무언가를 건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의 선택은 뭐를 해야 되냐면 금리를 떨어뜨릴 것인가 지금처럼 오르는 걸 방치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 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트럼프는 금리를 떨어뜨리는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면은 금리를 떨어뜨리려면 어떻게 되냐면 침체가 좀 와줘야 돼요. 침체가 와서 사람들의 소비가 좀 줄고 국채 금리가 떨어지고 국채 금리가 떨어지면은
부채 이자가 줄어들기 시작하겠죠. 부채 이자가 줄어들고 정부 효율부를 가동해서 재정 지출 줄이고 관세를 더 세게 해야 될 겁니다. 관세를 세게 해가지고 세수를 더 늘리고, 왜냐하면 경기가 나빠지면은 뭐 소득세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큰데 미국에서는 그게 줄어들겠죠. 그럼 그 줄어드는 만큼 관세를 더 늘려서 세수를 충당해야지만 지금의 재정 적자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재정 적자를 점점 줄여나갈수록 예, 국채 발행을 하지 않겠구나가 되면서 국채 금리가 떨어지면서 서서히 안정화가 되겠죠. 그 다음에 뭐 부양책을 하든 뭐 법인세 인하를 하든 이런 트럼프가 원하는 정책을 그때서야 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트럼프 정부는 이렇게 5%까지 가는 순간이 되면은 아니 어쩔 수 없다. 이 버튼 누르자. 침체 버튼 누르자. 라고 할 수도 있어요. 물론 뭐 정부가 의도적으로 침체를 내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재정 지금 바이든 정부 때는 연준이 돈을 푼 게 아니라 백악관이 돈을 풀어서 경기를 살렸단 말이에요. 그럼 트럼프 정부가 이거를 이어받아서 계속 재정 지출을 해주지 않는 한은 연준이 지금 돈을 푸는 상황은 아닌 거고 결국은 어느 정도 고용이나 소비에 좀 쿨다운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뭐 공무원을 정리한다던가 이민자들을 보낸다던가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소비의 감소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해 봤을 때는 트럼프 정부가 쿨다운 전략을 쓸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증시에는 좋은 거냐? 당연히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써야 되는 전략은 불확실성 중에서도 최상의 상황을 보지 마시고 설마 이런 게까지 가겠어? 만약에 그 설마 이렇게 됐을 때 나는 내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저번에 금리 5% 정도 됐을 때 나스닥 지수가 20% 정도 빠졌습니다. 그럼 나스닥 지수가 20% 빠진다고 했을 때 내가 보유한 지금 주식들의 스트레스를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예를 들어 내가 생각한 뭐 빅테크 비중이 한 50% 된다. 그러면 거기서 20% 빠진다 그러면 내 전체 포트에서 수익률이 마이너스 10%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견뎌낼 수 있을까? 그러면 빅테크가 빠지는 동안 여기서 뭔가 상쇄해 줄 만한 수익률이 나오는 게 있을까? 뭐 한 5% 정도 상승할 수 있을 만한 포트폴리오 만들어내면은 마이너스 10 플러스 5가 되면서 최종 뭐 수익률은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 정도면은 견딜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주식에 대한 불확실성이 나오고 약간의 리스크가 나올 수 있다 그러면은 뭐 주식을 다 파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포트를 좀 조정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떨어진다 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오를 수 있는 애를 좀 사둬가지고 이걸 방어를 한다던가 해치 전략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경기 방어주 비중을 늘린다던가, 뭐 좀 배당주를 늘린다던가, 아니면 현금 비중을 늘린다던가, 아니면 금리가 5% 찍는 데쯤 해가지고 그때 좀 채권 비중을 늘려서 뭐 빅테크를 좀 줄이고 해가지고 뭐 약간 5% 발작에 좀 대비를 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도 좀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주식이라는 거는 전략이 정말 많아요. 뭐 전쟁 나갔을 때 기병, 보병, 궁병, 뭐 창병 어떻게 뭐 조합할 거냐 뭐 이런 것처럼 주식에서도 단순히 뭐 떨어진 데서 모든 주식이 하락하는 게 아닙니다. 그나마 버티는 주식이 있고 많이 떨어지는 주식이 있고 오르는 주식도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많이 넓혀서 좀 유연하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 대한 고민을 반드시 해야 될 때라서 말씀드린 거고 저도 뭐 내일 주식 강의에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한 건데 오늘 증시가 너무 떨어지는 걸 보니까 이거는 뭐 강의를 떠나서 누군가에게라도 좀 이 메시지는 전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밤이지만 살짝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주 증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뭐 제가 알 수 있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내가 단단하게 좀 방어적인 형태로 해놓으면 불확실성에서는 안전하게 되는 거고 남들이 이제 주식을 안 하려고 할 때 악재가 막 나와가지고 두두두두두 때리고 있는데 그때는 뭐 그런데도 더 이상 증시 안 떨어지고 버티는 때 그때는 여러분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 때인 거죠. 그래서 주식이라는 게 전쟁이랑 되게 비슷해요. 성문을 닫고 지켜야 될 땐 지켜야 되고 성문을 열고 나가서 싸워야 될 땐 싸워야 되고 이런 것들 여러분 잘 조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러면 주말 잘 보내세요.